2021년 미국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선생님, 제 책상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어요. 교무실 CCTV도 없어졌던데 누가 훔쳐갔나 봐요. 아, 학교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구나. 다 뜯어갔나 보다. 이거는 내부를 아는 사람일 테니까 학생인가?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건 이 같은 절도 사건이 해당 학교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캔자스 로렌스 고등학교,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플로리다 로튼 칠레 중학교 등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미 전역의 학교 곳곳에서 2021년 9월에 특히 수백 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 화장실 변기를 비롯해 교무실 서류와 소화기, 주차장 표지판 등 각종 학교 비품이 도난 파손됐는데요. 저 동네 그냥 잡범 아닙니까? 이거 뭔 챌린지구나. 그럴 챌린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한 세 동네가 다 하루 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되게 먼 거리예요. 알고 보니 미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은 학교 연수의 절도 사건의 내막은 사실 Devious Leaks,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 아, 거봐. 네, 한 기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도둑질하는 챌린지가 유행한 거였습니다. 아, 별게 다 유행이네, 진짜. 저 지금 이제 볼일 바지 보고 있는 벗겨가는 친구들 거예요? 바지를 벗기고 있습니다. 미국 화장실은 저 밑이 열려 있거든. 맞아, 맞아. 그 정도 네, 간격이 혹시 안에서 있거든요. 뭐 일어날까 봐. 뭐 이것도 가져왔어? 게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거를. 이건 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냥 범죄인데요.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선 학교 화장실의 휴지, 비누 등을 훔쳐 책가방에 넣어 무사히 빠져나오는 과정을 영상으로 인증하는 것이 유행했는데요. 그러다가 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었던 학생들이 급기야 학교 변기, 세면대를 망가뜨리고 교무실의 컴퓨터, 소화기까지 훔치고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영상을 촬영. 사악한 도둑질 챌린지가 유행한 겁니다. 학생들의 절도 챌린지가 심각해지자 미 교육당국은요. 학생들의 행동은 엄연한 범죄 행위며 정학 혹은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호주의 로트네스트 섬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 불리는 쿼카가 살고 있습니다. 웃고 있네요. 웃고 있죠. 귀여운 외모로도 인기지만 사실 이 쿼카는 멸종 위기 취약종으로요. 호주 정부는 이 쿼카를 만지거나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 먹이를 줘도 안 돼요? 쿼카는 사람을 잘 따르는 특성이 있어서 웃으며 다가오는 벌금, 걸어다니는 벌금 등의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 별명 이해가 확 된다. 저렇게 다가오는데 먹을 거 안 줄 수 있어요? 저 표정으로 오면 정말 심각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 금쪽이들의 철없는 만행, 이 사랑스러운 동물 쿼카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8월 호주의 한 10대 소녀 A양이 쿼카에게 먹이를 주는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 그런데 그 먹이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아, 뭘 먹인 거야? 왜 괴롭혀? 아휴. 이거 죄 없는 동물들 그냥 두지 말고 그냥 방치해 차라리. 뭘 네. 이상한 걸 먹였죠 또. 내버려 둬요. 호주의 한 금쪽이가 쿼카에게 준 충격적인 먹이의 정체. 뭐야 이게? 자, 전자담배? 뭐예요? 피고 있는 거야? 전자담배라고? 그걸 왜 먹어? 담배를 피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진짜. 쟤 중독될 거 아니야 이거. 우선 영상 속에서 전자담배를 들고 있는 게 아주 앳된 10대 소녀였기 때문에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들은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헤이 쿼카,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봐. 인간에게 호의적인 쿼카를 꼬드겨서 마치 먹이인 척 쿼카의 입에 전자담배를 밀어넣는 모습에 2차 충격. 그렇게 담배를 피우게 된 쿼카를 본 누리꾼들은요. 쿼카는 인간을 믿었는데 철없는 소녀가 이를 이용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에게 그런 잔인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거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라며 격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일단 몸에 해롭다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줘? 근데 이게 담배가
인간에게도 백해무익하다고 하지만 인간보다 덩치가 작은 그럼요. 친구한테는 훨씬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그 농도가 쉽게 빠르게 그렇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만할 거 아니야, 얘가. 동물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기본적인 생명 존중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호주 당국에서는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과 수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로 대처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라는 걸 이 쿼카를 괴롭히는 순위를 포함해서 수많은 금쪽이들이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방송이나 게임 등에서 이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장면, 한때 개그 소재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다를 바 없이 바나나 하나로 시작된 단순한 장난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사건을 일으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다 짜여진 개그 프로에서나 볼 때나 이게 재밌고 웃긴 거지 저걸 실제로 저런다고 생각하면 아니 막상으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럼. 근데 오늘 금쪽이들은 방심할 수가 없다. 2018년 11월 미국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한 중학교. 한창 사고칠 궁리를 하던 우리의 중학생 금쪽이들은요. 이번엔 바나나에 꽂혔습니다. 중딩 금쪽이들은 바나나를 야무지게 먹은 뒤 야, 우리 다음 시간 미술 시간이잖아. 미술쌤 한번 놀려볼까? 아이 그래. 야 미술쌤 오시기 전에 빨리 하자. 미술실 문 손잡이에 끈적끈적한 바나나 껍질을 쓱싹쓱싹 발라놓고요. 심지어 미술교사가 교실에 들어오자 바나나를 통째로 들고 교사 쪽으로 투척! 하극상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미술교사가 목숨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 던졌다고 죽진 않잖아요. 사실 미술교사는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던진 바나나와 접촉한 그녀는 결국 과민성 쇼크에 빠졌고요. 다급히 약을 투여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중학생들은 미술교사가 중증의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이 뭐 알레르기라고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봤자 어디 좀 붓고 말겠지 뭐 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얼굴이 웃겨질 거야 뭐 이런 정도? 실제로 미술실의 문에는요. 학생 여러분, 저는 심한 바나나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 바나나를 먹은 후에는 꼭 손을 씻고 수업에 들어와 주세요. 저런 당부와 함께 바나나 접근 금지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야, 저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바나나를 만진 학생의 손이 닿는 것도 안 되는 수준인가 봐요. 그렇지. 바나나 프리존이래잖아. 저거 알려준 거를 악용한 거네. 성인들이라면 뭐 바로 뭐 여지 없이 그냥 아이, 바로 처벌을 면치 못하는. 무조건 살인 미수지. 철없는 금쪽이 중학생들에 의해 한순간 목숨을 잃을 뻔했던 미술교사. 천만다행히도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요. 만약에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부터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은 한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일대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21일 단 하루 동안 한 지역에서 한두 건도 아닌 무려 4건의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진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설마 챌린지예요? 연쇄적으로 4건이 일어났으니까. 방화 챌린지. 버클리 일대를 뒤집어 놓았던 4건의 연속 방화 사건. 그런데 놀랍게도 범인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소녀 A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건 챌린지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왜 12살짜리가 방화를 해요? 아니, 금쪽이들 너무 무섭다 갑자기. 아, 진짜 어이없네. 시한폭탄이야. 사건의 진상은 이랬습니다. 당일 오전 10시 22분 A양이 한 주택 근처 잔디밭에서 대범하게 방화를 시도. 하지만 다행히도 화재가 크게 번지기 전에 주민들이 발견해 불길은 금방 잡힐 수 있었지만요. 그 후 채 4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운 좋게 주변의 눈을 피해 발각되지 않았던 A양은
근처의 또 다른 잔디밭에 두 번째 방화. 이번엔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펼쳐야 했습니다. 아이고야. 우리 캘리포니아 이런 데 진짜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저게 왜 얼마나 취약하죠. 조그마한 불로 얼마나 면적이 많이 탔습니까? 산불 맨날 나잖아요. 그 잔인한 재앙이 있었잖아요. 아니 누구한테 걸렸으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12살이면 그만해야지. 충분히 그런 거 인지할 만도 한 나이인데 그럼. 왜 저랬나요? 아니 진짜. 근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네. 포기란 없었던 불굴의 금쪽이 A양. 소방대원들이 자신의 두 번째 방화 장소에서 진화 작업을 펼치는 동안 첫 번째 방화 장소 근처로 다시 찾아간 A양은 마른 나뭇잎 더미를 노리고 어머. 세 번째 방화를 시도. 오후 7시 28분 한 주택 건물을 태운 것을 마지막으로 무려 4번의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양을 체포. 다행히도 빠른 대처를 한 덕에 A양의 방화로 인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요. 당시 버클리 지역은 몇 달간 이어진 건조한 날씨 등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했던 만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아픈 소녀였나 약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자칫하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죠. 더 심각한 문제네요.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12살 A양. 마음 치료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또한 가정과 국가에서 제대로 훈육해야겠습니다. 2019년 중국 25세 청년 샤오왕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엔 남는 장사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샤오왕은 8년 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뼈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길래 8년이 지났는데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샤오왕이 17세였던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마, 저 휴대폰 바꿔주세요.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들, 요즘 좀 힘든데 엄마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사줄게. 이 고가의 신형 휴대폰이 갖고 싶었던 샤오왕. 하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걸 아들이 갖고 싶은 걸 못 사주는 엄마 마음도 좀 이해해주지. 근데 참 그런 거를 이해 못하죠, 전화할 때는. 그럴 수 있... 왜 나만 못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지배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모님이 휴대폰을 사주지 않자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휴대폰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샤오왕. 여기까지는 좋아. 자기 스스로 돈을 벌겠다. 네, 샤오왕은 인터넷에서 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샤오왕은 22,000위안, 한화 약 370만 원을 받고 이것을 판매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뭘 팔았지? 샤오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370만 원짜리가 있을까요? 집에 있는 뭐 이렇게 가보나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겠다. 자, 샤오왕이 신형 휴대폰을 사기 위해 판매한 건 바로 자신의 신장. 장기구나. 불법 브로커에게 장기 밀매를 한 거였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갖고 싶었길래.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그 신장이 하나 나간다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예. 모르는 거지 뭐. 내가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이걸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정말 겁없게도 본인의 신장을 팔아 신형 휴대폰을 산 17세 샤오왕은요. 휴대폰도 사고 태블릿 PC도 살 수 있다니. 어차피 신장은 2개니까 이 정도면 남는 장사지. 하지만 며칠 뒤 샤오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고 어머니가 추궁하자 뒤늦게 장기 밀매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쓰는 신장을 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건강해지고 아주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네. 그리고 8년 뒤 2019년에 전해진 샤오왕의 근원. 불법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을 때 감염된 수술 부위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 결국 혈액 투석까지 받아야 하는 몸이 됐고요. 오랜 병원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에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영국 경찰서로 걸려온 신고 전화. Head call police. My son hasn't come back from school yet. Pardon? I said a report of my son missing. He hasn't been back from school. Right. 하지만 다음 날 실종됐던 6살 소년 리키는 숲속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요. 정말 기괴하게 리키의 시신은 나체로 이 마치 별 모양처럼 양팔과 양다리를 크게 벌린 상태였습니다. 뭔가 약간 그 종교 같은 거 결부된 거 아니에요? 뭔가 범인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2달여 만인 1995년 1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용의자의 정체. 바로 리키의 엄마. 에? 실종 신고를 했던 루스였습니다. 아니 엄마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죠?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연상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루스의 집에서 이 인체 비례도 그림도 발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에 경찰은 루스가 집에서 아들 리키를 살해한 후 숲에 유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사실. 평소 루스는 어린 아들인 리키를 학대. 리키는 지역 아동보호 등록부에도 이미 등록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살해한 뒤에 뭐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상한 진술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2000년 루스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루스의 아동 학대 혐의는 유죄. 하지만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루스가 아들 리키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증거가 없잖아. 리키 살인 사건은 무려 2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5년 리키 살인 사건 재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드디어 진범을 체포했습니다. 엄마? 진범의 정체는 사건 당시 13살이었던 이웃 제임스 왓슨이었습니다. 엄마 아니었네. 13살이? 증거 있어요? 재조사 중 피해자 리키의 옷에서 검출된 DNA가 왓슨의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사실 왓슨은 사건 당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리키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진술. 그리고 당시 엄마 루스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면서요. 왓슨은 이 가볍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데요. 21년 만에 다시 용의자로 지목된 왓슨은 리키를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 말 바뀌었네. 하지만 살해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오호, 말이 바뀌었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그리고 왓슨의 형 앤드류가 왓슨이 생전에 리키 집에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 또 1994년 살인 사건이 있기 몇 달 전 왓슨이 리키의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리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왓슨은 사건 발생 28년 만인 2022년 최소 15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새벽 SNS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과 글. 브리트니 지금 어딨어? 왜 연락이 안 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줘. 사랑해. 뭐야? 왜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지금 약간 느낌이. 그죠? 친구랑 만났다가 집에 간다고. 너 왜 연락 안 받아? 어. 빨리 연락 줘.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안 네, 되니까 왜 연락을 안 주냐. 그로부터 6시간 뒤 캐나다 세스커툰의 외곽 지역에서 한 여성이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이 여성의 이름은 브리트니? 맞습니다. 뭐야? 사망한 여성은 당시 18살이었던 브리트니 가골. 도대체 6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은 샤이엔 앙트완. 평소 브리트니와 친자매처럼 지내던 절친으로 SNS에 글을 올린 사람도 샤이엔이었습니다. 불안해. 뭔가 쎄한데. 쎄하지. 뭔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은 브리트니의 마지막 행적을 함께했던 샤이엔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샤이엔은 브리트니랑 밤새 술을 마셨어요.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샤이엔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2년 동안이나 미궁에 빠지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으나 2017년 3월 사건 2년 만에 드디어 브리트니를 살해한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가 뭐가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채택된 증거는 바로 사건 당일 CIN이 SNS에 올렸던 이 사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왜? 무서워. 그냥 무서워. 그냥 왜? 예쁜 사진인데? 그냥 친구랑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브리트니 가골이 사망할 당시 시신 옆에는 벨트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요. 경찰은 범인이 이 벨트로 브리트니의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 추정. 그리고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같은 모양의 벨트가 보이시죠? 아, 뭐야. 저 있잖아. 저기 벨트가 여기 있잖아. 네네네네네. 자기 벨트를 풀러서 친구를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 사진 속 샤이엔의 벨트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벨트가 동일했던 건데요. 눈썰미 좋은 수사관이 사진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샤이엔이 착용하고 있는 벨트를 발견. 그리고 벨트에서 검출했던 DNA와 샤이엔의 DNA를 대조한 결과 정확히 일치. 진범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결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샤이엔은 끝까지 브리트니를 죽인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명백한 증거로 인정하고 샤이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프로파일링을 시작한 초창기인데 2001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었어요. 분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범인이 체포된 이후에 직접 가서 그 범죄자와 면담을 장시간 했던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들어보면 이 아이의 부모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14살 된 큰아들과 11살 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방에 문을 열어봤더니 이 11살 된 둘째 아이가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뒷머리를 강력한 둔기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피가 그대로 고여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놀라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그냥 병원으로 갑니다. 하는데 이미 사망을 한 거죠. 근데 사망한 시간이 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있어야 될 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현장에 투입된 수사팀에서는 누군가 침입을 해가지고 둘째 아이를 살해하고 큰 아이를 유괴해 갔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수사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에 착수한 수사팀에서는 얼마 후에 바로 사라진 이 형을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그 수사를 전개를 합니다. 일단 이제 드나든 사람들에 대한 흔적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이제 경찰에서 CCTV 수사를 했는데요. 사망 추정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이 큰아들이 가방을 메고 유유히 혼자 걸어 나가는 것이 CCTV에 찍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일기장이나 이런 흔적들을 이제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좀비라는 이름으로 미니홈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군내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도끼를 구입을 해왔다. 손도끼를 구입해서 침대 밑에 놓아두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글들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는 더 그 충격적인 것은 이제 가족하고 내가 더 이상 정이 들면 안 되겠다. 그게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중2병 차원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넘어선 정도면? 거죠. 이 정도는 사실 표고에서 잘 알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분노라는 것은 보통 30대를 전후해야 그동안 쌓인 분노가 표출되는 정도인데 14살 아이가 이런 걸 쏘나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흔적만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동안에도 쭉 해왔는데 친구들은 뭐 좀 이상한 아이야. 뭐 그냥 뭐 별종이야. 뭐 이 정도로 그냥. 그렇죠.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장래희망에 살인업자라고 써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것을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가 좀 치료를 그를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치료 받아야죠. 근데 이 부모님은 우린 너무 화목하고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이거 참 난감했던 거죠. 부모 입장에서 부모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찾지도 못하겠고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흔적들을 찾고 시작을 하던 중에 배회하고 있는 아이를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때 가방 속에 동생을 살해한 손도끼를 그대로 넣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됩니다. 초등학생은 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이 어젯밤 붙잡혔습니다. 광주시 계림동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사건 발생 14시간여 만에 검거됐습니다. 양군은 잠을 자고 있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살해했을까요, 동생을? 왜 하필 타겟이 동생이 돼야 했을까요? 면담을 할 당시에 들은 이야기들을 좀 이제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이제 살인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이제 발전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이가 당시 이제 체격이 굉장히 작았어요. 키도 작고 몸집도 작으니까 매일 팔 운동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너무 왜소하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받으면 실패하니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 손도끼를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아, 1년 동안 그걸 연습한 거예요. 연습해서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 희생자가 바로 이 동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을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손도끼로 뒷머리를 내리쳐서 이제 살해를 하고 동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생한테 잘 가라 라고 인사를 하죠. 왜 동생을 죽였어요? 제가요 감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면요 친구들 좀 싫은 친구들 죽였을 텐데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나약했을까 해갖고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아이는 나와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했느냐를 이제 경찰에서 추적을 하면서 면담을 이어갔더니 누군가 이제 오토바이를 탑니다. 좀 태워달라고 해서. 네. 그래서 태워서 가던 사람이 이제 내려가지고 잠깐 소변을 보는 사이에 실행을 하려고 꺼냈는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중단을 하고요. 네. 또 내려서 이제 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이제 답변하게 소변을 보고 있는 술이 취해서 있는 사람을 보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마침 유리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모습이 비쳐서 보이니까 놀라서 또 중단을 하죠. 저는 살인이고 죽음이고 그런 게 좋았거든요. 재밌다 그런 거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 그 10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만났지만 어떤 일을 하고 싶냐 나오면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한 명씩 죽이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건물이 폭발하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죽는 모습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건 마치 이제 나의 장래희망을 얘기하듯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컨텐츠를 보거나 좀 그런 거에 영향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그래서 강하게 들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특히 이제 그때 표 교수도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이 사건 가지고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는 그 답을 찾으려고 게임에 몰입하게 됩니다. 게임이 이렇게 했다. 게임에서 하는 것들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다라고 섣불리 진단을 하면서 맞아요. 게임 중독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전혀 학술적이거나 의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느 한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맞아요. 섣부르고 그럴 위험한 수도 겁니다.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라도 이렇게 이 아이가 처한 환경적인 요인이 뭐가 있었느냐를 자꾸 들여다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교대로 집에 와서 잠을 주무시고 또 일을 하러 가고 케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방임의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있대요. 저녁에 뭐 한 10시, 11시쯤 되면 두 분이 교대를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막 온몸에 막 휴지를 감고 미이라처럼 앉아있기도 하고 그러면 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를 하고 나면 또 주무시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의 이런 행동들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런 행동들은 아이가 부모 옆에 가고 싶은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봐줘요. 그 엄마 아빠 눈에 띄고자 하는 건데. 네, 생존의 그렇죠. 어떤 시그널이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부모도 결국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럼요. 싶은 마음으로 네. 그랬을 텐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고의적인 방임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국가가 좀 더 그런 고립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울 때 뭐 모든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은 맨날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라는 누군가 한 사람과의 애착이 끝만 있어도 그런 범죄는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없어요. 부모님은 마음은 있으시지만 그런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정신적인, 체력적인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도 오직 진학과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지 이 아이 한 명이 그러한 제대로 된 인격체로서 주변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회화가 잘 되고 있느냐? 이거 우리 교육체계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형량은 어떻게 받았나요? 청량은 일단 소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네. 4년 단기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4년. 사실 수위가 높은 범죄였는데 처벌 논란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4년이잖아요. 보호처분. 성사미성년자니까 촉법소년. 표철 교수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소년 문제 간단치가 않죠. 근데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가학적이고 강력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이 피해자에게도 그것이 어떤 회복 효과를 주진 않겠지만 그나마 회복의 출발점은 될 수 있거든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가해자가 정의 심판을 받았고 처벌받았어 라는 것은 심리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은 돼요. 그런 출발점은 되기 때문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온당한 처벌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 주변의 잘못, 성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해진 그러한 청소년 범죄라면 그들에게는 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나이로 분류가 되는데 10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고요. 그리고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 사이에 있는 소년 범죄자들을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아직 실행된 건 없어요. 이 형사 미성년자는 사실 14세 미만 되게 오래됐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게 50년대, 1950년대. 53년에 형법 제정되고 한 번도 맞아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는 이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소년법도 이제 폐지하라는 여론이 사실 꽤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소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소년, 그러니까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들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소년법의 문제는
소년범죄 그 가정법원에서 심사하고 심리하고 이러면 정말 완전한 비공개고 검사가 들어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이 상당히 그 과정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촉법 소년은 체포 구속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후에는 피해자 가족이 재판 날짜를 알 수도, 재판에 참석할 수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의 그 처벌의 모습, 사법의 모습은 회복적 사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짜 원래대로 돌려놓는 데 이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복적 사법의 가장 전제가 되는 건 가해자의 책임과 사과거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런데 피해자가 원하는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명확한 의사가 있을 때, 이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준비 안 된 미숙한 가해자가 자기는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하지만 그게 피해자에게 더 상처를 더 덧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훈련된 그 중재자가 미리 얘기를 나누고 조정한 다음에 하는 거죠. 훈련된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핵심이죠. 그냥 돈으로 범죄 피해를 흥정하려고 한다는 생각 때문에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절차가 지금 이 소년법은 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개선을 안 하면서 소년범법을 없애라, 소년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아이들의 범죄는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재범이 높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당사자한테 교정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도 좀 연구가 돼야 되고, 반드시 병행할 것이 이제 심리치료도 좀 국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교정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봅니다. 참 이 촉법소년 그리고 또 소년범죄 얘기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사건을 굳이 오래됐지만 꺼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놓쳤는가를 한두 가지라도 좀 찾아보자라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가 면담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어떻게 무엇부터 접근해야 될지 너무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에,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유사한 범죄들이 더 잔혹해졌다면 참 무엇을 했는가라는 좀 어떤 그 죄책감도 들고, 아마 지금은 출소를 한 그런 문제들이 아마 안 일어나고 다행스럽게도 잘 지낸다고 믿고 싶어요. 2009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중랑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대 청소년 가족 첨부 방화 살인 사건이에요. 자, 2009년 10월에 새벽 5시쯤에 중랑구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고요. 현장에 가보니 엄마와 딸이 많이 이제 다쳐 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3, 4일 만에 모두 사망을 해요. 그런데 네 가족이 일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사건 당일에 잠시 집을 비워서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 보니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어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방화범을 잡게 되면서부터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불을 낸 사람은 15살의 B군이라는 동네 아이였고요. 이 방화를 부탁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피해자 가족의 17살 아들이었어요. 왜 청부를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에. 바로 보험금 때문에. 아니 17살이 보험금이 뭐가 필요해서. 네,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이 집안이 사실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식품을 팔았었고, 어머니는 전단지 붙이는 그런 부업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고, 그 집의 딸은 사실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미용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A군이 부모님이 좀 다투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해서 보험금 낼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A군은 보험금?
보험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금이면 적어도 1억은 될 텐데 나중에 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멋진 차를 사고 강남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1억 원으로 이 A군이 바라는 삶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에서 살고 싶어 돈이 필요했다고 태연히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하다가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아니 17살 미성년자가 청부 살인을 살인 청부를 한다라는 게 끔찍한데. 살인 계획도 되게 철저했던 게 일단은 B군에게 자신의 집 뭐 구조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요. 언제 뭐 어디로 와서 이제 불을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쇠는 우유 주머니 있죠. 밖에 우유를 배달받는 그 주머니에 열쇠를 미리 놓아두고 평소에 집에 오면은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여닫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한번 열고 닫으면 내가 온 줄 알고 아마 다 별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군이 실제로 A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B군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혹시 어디에 찍힐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실제로 불을 내요. 그런데 이제 B군이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다가 옷에 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복 바지랑 점퍼를 다 벗고 그 거의 속옷 차림으로 다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당연히 경찰은 가족 중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이 A군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A군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한 3차례 정도 조사를 하는데 A군에게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자신은 강원도에 그 여자친구와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찍힌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거 미니홈피에 업로드도 했다고 하면서 너무 명확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A군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 혼선을 막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 A군의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제 B군이 방화범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B군은 범행일체를 자백합니다. 예. 그리고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조사 과정에서 특히나 좀 황당했던 건 이 A군의 태도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막 통닭 한 마리를 다 치킨 통닭을 다 먹고 나중에 탕수육도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조서를 막 읽어보더니 막 웃으면서 와 이거 판사님이 보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너무 황당하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이 A군과 B군에 대한 판결 일체의 정보는 아마 나오지 않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 B군의 스토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데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1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원래 같이 동네 선후배였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서도 막 자주 작업을 했었는데 네가 안 하면 형이 이제 할머니 뭐 죽여버리면 끝이야 막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밝혀졌네요. 예, 1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A군은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일단 이 사건은 A군의 어떤 방화 살인 교사로 시작된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군과 동일한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13년형보다는 최소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괴 사건으로만 알려진 범죄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그루밍 성범죄가 있었던 사안. 이 가해자 이름이 이제 주영형. 네. 예. 선생님 아니었어요? 예.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피해 아동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이 사건이 당시에는 피해자 이름으로 알려졌어요. 굉장히 유명했죠 그때. 예. 1980년 11월에 중학교 1학년생이던 이제 이군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유괴범의 요구 조건은 현금 4천만 원이었고요. 당시에 왜 유괴를 했냐면 도박을 해서 빚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금품 목적으로 이 피해 아동을 유괴했던
그런데 사실 뭐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이틀 만에 살해를 했던 사안이에요. 경찰 인력이 총 2만 3천여 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범인이 누군지 전혀 특정을 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이에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가 6통이었고요. 협박 전화가 62회에 달했다고 하고 1980년 11월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던 중학교 1학년 이군이 요괴됐습니다. 현금 4천만 원을 요구하며 전화를 걸어온 범인들은 정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60여 차례 전화를 걸고 편지까지 보내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된 수사 끝에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군이 만나기로 했다던 학교 체육교사 주영영이었습니다. 윤상이를 초과는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격에 못 이겨서 거의 탈진해가지고 나는 병원에 데려갈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약을 사서 먹이면은 그 토하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그런데 주영영을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 주영영은 이제 유괴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루밍 성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영영이 사실 사건 초기부터 경찰의 의심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체육 선생님하고 좀 면담하러 가겠다라고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좀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설마 교사가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좀 인식도 있었고 또 이 주영영이 되게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또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고 했는데 설마 이 사람이 그랬겠어? 라는 생각으로 용의선상에서 좀 차츰 배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좀 과감하게 자기가 막 방송에 막 카메라 앞에서 아이를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막 호소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범인으로 밝혀졌죠. 체육교사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범인들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얘만 좀 양도를. 어떻게 밝혀지게 됐나요? 주영영의 당시 어떤 시간상의 알리바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내요. 주영영이 당시에 나는 뭐 이분이 사라졌을 그 시점에 대학원 수업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찰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 수업에 간 건 맞는데 출석 체크만 하고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영영도 사실 출석 체크만 하고 나온 것은 맞고 내가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과 신촌에 있었다. 불륜 관계였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워서 조사 초기에는 말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륜 관계라고 주장했던 그 여성은 17살의 미성년자였고 이 주영영이 분의 학교로 오기 전에 여자중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알게 됐던 제자였던 거예요. 본인의 알리바이에 이용을 좀 한 거네요. 그 여학생의 진술은 이 선생님과 내가 신촌에 몇 시에 있었던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진술이 거짓 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영영이 지속적으로 이 여학생을 세뇌시켰던 거예요. 그때 나랑 있었던 거 맞잖아. 그때 신촌에서 있었던 거 맞잖아 하는 식으로 세뇌를 당해서 좀 조작된 기억에 의한 알리바이 진술을 이 여학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영영의 진술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좀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이게 그루밍인 거군요 지금. 17살과 가정이 있는 남성 교사, 또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어떤 동등한 관계에 의해서 시작된 관계라고는 전혀 보여질 수가 종속적이거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여학생 외에 실제로 이 유괴 사건의 공범 여학생 2명이 더 있었어요. A와 B라는 여학생들인데 둘 다 미성년자였어요. 고등학생이었고 마찬가지로 과거 주영영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과 제자 관계는 아니었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라고 좀 세뇌당하는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A양은 이제 협박 편지, 협박 전화, B양은 거짓 제보 편지를 하면서 이제 수사기관에 혼선을 줍니다. 편지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편지는 제 부모님한테 안 주신다거나 혹시나 경찰 전화를 한다거나 하시면은 그리고 아이의 뭐 손발을 묶고 모포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아이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데 질식사한 이후에 공범 A양과 함께 북한강변에 이 사체를 유기를 하거든요. 와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체포하더라도 너무 끔찍한 범죄잖아요. 여기에 가담할 정도로 그렇게 이 범행이 막 발각되고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주영영은 이 A와 B에게 자살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 A 양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다행히 목숨은 구하고요. B 양 같은 경우는 자살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다가 그 날짜가 오기 전에 체포가 되어서 자살에 이르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주범과 종범 간의 어떤 그런 종속 관계를 떠난 그야말로 정말 길들이기를 아주 오랫동안 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범죄임은 당연히 인식했을 거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어떻게 범죄 인식을 못했겠어요. 그런데 이미 심리적인 지배 영역에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가담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루밍 행위를 통한 약간 종속관계 내지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사 과정에서 주영영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 이미 주영영은 이런 식으로 여자 중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어요. 찾아보니 총 22명의 피해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수법은 똑같았어요. 개별 면담을 한다는 식으로 면담을 하고 나가서 여관에 가서 성폭행하고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야라고 끊임없이 이 대상자들을 세뇌시키고 길들이고 되게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 여자 중학교에서 22명의 피해자를 좀 발견했을 때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사실은 이 주영영이 유괴 범죄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너무 흐지부지 끝났던 거예요. 22명 아마 더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22명의 피해자 모두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꺼렸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죠. 네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네. 선생님이랑 그런 관계를 맺어? 라고 그렇죠. 해서 피해 여학생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고 말을 하더라도 더 비난받았을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 뭐 피해자들 네 탓으로 돌리던 이런 인식의 시기가 있었죠, 사실. 그죠. 지금도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거라고 그 생각해요. 당시에 막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거의 없다고 네. 전혀 될 때네요. 네, 이게 하나의 유괴 살인 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밝혀져서 문제되는 거지. 그러면 이 주영영과 공범 둘은 어떻게 처벌받았나요? 주영영은 83년도에 사형 집행이 되고요. 이 공범 A 양은 이제 단기 3년, 장기 5년, 소년범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형, 단기형으로 이렇게 일반 성인하고 좀 다르게 처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됐고 또 다른 공범 B 양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나와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런 공범 A와 B 양의 행위는 분명히 처벌되는 행위예요. 본인이 세뇌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데 A와 B 양은 유괴 살인 사건의 공범이자 동시에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그루밍 사건입니다. 최초의 만남은 이 여자 학생이 15살이었던 시절에 교통사고로 아주 다리를 많이 다칩니다. 인대가 파여야 될 정도의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당시에 이 A씨라는 사람이 42살이었고 여학생에게 접근하면서 연예기획사 난 대표인데 너 연예인 데뷔시켜줄게. 연예인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는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요. 다친 아이한테? 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한테. 그리고 이 남성은 당시에 법률상에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도 있었고 피해자보다 2살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2살 어린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원에 방문했던 거예요. 또래 여중생들에게 사실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연예인이잖아요. 그리고 너 예쁘다, 연예인 해볼 생각 없니라고 접근하면 사실 요즘 아이들 누구나 관심이나 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여학생이 정보를 캐죠. 가정 환경은 어떤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자꾸 알아가면서 친근감을 형성하고 피해자의 어떤 신뢰를 계속 형성하는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실제로 이 피해 여학생은 부모님 두 분이 매우 아픈 가정 형편이 너무 좋지 않았던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이 A 씨가 그럼 병원비는 누가 내느냐, 병원비 낼 돈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이 없으면 내가 내겠다, 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자 중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아저씨네, 연예인 시켜주나? 뭐 이런 식의 관심도 얻었을 거고 좋은 사람인 척 얘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면서 정말 이 아이의 욕구를 이제 충족해주는 적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나도 가고 싶다 해서 따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일부 연예인들이 봤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연예기획사 아저씨 맞네? 그리고 교회라는 또 공간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쉽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 시사회를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호기심에 그리고 별로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차에 타고 영화 시사회를 보러 가거든요. 그날 최초의 어떤 성폭력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만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던 시점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학생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할 수가 없죠. 부모님은 이미 여러 가지로 병환이라든지 괜찮으시기도 하고. 가정 형편 이런 것들로 힘든 상황이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행위자 A 씨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관계는 아주 성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고요. 이제 이 여학생 결국에 임신을 하거든요.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A 씨는 그럼 너 가출을 해라. 대신에 집에 말하지 말고 가출한 것처럼 해서 우리 집으로 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은 진짜 가출을 해서 그 A 씨의 집으로 들어가요. A 씨 부인이랑 아들도 그 집에 있었던 부인은 사실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법률상의 부인은 있었고요. 아들도 그 집에 있었어요. 예.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 신고도 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아이를 찾아요. 근데 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A 씨의 집에서 거주하는 딸들을 보고 엄마가 완전 경악을 했겠죠. 나중에 이 여학생의 인터뷰나 이런 것을 보면 임신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고 결국에는 이제 출산을 하자마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고요. 출산할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성폭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이제 확정된 사안이에요.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았던 40대가 대법원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연예 기획사 대표인 A씨는 중학생인 15살 양을 만났습니다.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며칠 후 승용차에서 양과 성관계를 가졌고 1심과 2심 법원은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C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A 양과 진심으로 사랑하던 사이였다며 재판 내내 결백을 호소했고 내가 그 사람 좋아했고요. 그 사람 좋아했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좋아해서 사랑했어요. 대법원은 C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대법원 판결 중에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안이에요. 근데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설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인으로 본 근거. 네, 이게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성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첫 성관계 경위에 대해서 이제 1, 2심 판결과 유죄 판결과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데 1, 2심 판결은 당연히 이건 강간이다. 왜냐? 처음 만난 부모 또래의 남성과 며칠 만에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판단을 했고 피해자와 사실 임신 중에 동거할 때도 다른 학생과 똑같은 수법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강간 아니다, 사랑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왜냐? 편지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이지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문자나 서신의 메시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주안점으로 갔던 게 저는 좀 이게 과연 그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황당했던 게 피고인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던 거고 이유는 이 여중생이 출산하기 직전에 만삭의 몸으로 편지를 아주 빼곡하게 막 스티커로 형형색색 그림도 그리고 해서 애정이 담긴 것 같은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편지를 100여 통 가까이 이 사람에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편지 때문이에요, 사실상. 일단 보낸 횟수가 너무 많았다. 100여 통이 넘었기 때문에 편지를 너무 많이 보냈고 편지의 그 꾸민 정도가 되게 웃긴 게 스티커를 막 사용하고 형형색 색깔, 막 색깔도 막 알록달록하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하트 이런 것도 막 편지에 그렸기 때문에 이런 편지의 형식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이것은 피해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고 강요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양이 씨에게 보낸 사랑한다, 함께 살고 싶다는 내용의 액동 메시지와 편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 이야기라며 색색의 펜을 사용해 사랑하고 보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수차례 썼으며 씨를 오빠와 남편 등으로 호칭하며 하루에 수백 건씩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을 보면 성폭행을 당했다는 양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가해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따져보면 이 행위가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알 텐데 판결했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 되게 좀 난폭한 성격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실제로 이 여중생에게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나 어떤 이런 건 없었지만 제3자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 이런 것을 이 여중생이 많이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런 식으로 좀 폭언이나 폭력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았다고 이 여학생은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왜 쓰게 됐느냐, 그것도 이 사람이 편지를 무조건 쓰라고 강요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알았지, 오빠한테 계속 편지 보내야 돼. 그리고 수강번호 이런 거 안 적어도 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막 속달로, 알았지? 그리고 3시간 전에 오빠 콘택시 부르면 되잖아, 몸 괜찮아지면. 콘택시 타고 와가지고 바로 얼마 보고 가면 되잖아.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억지로 인터넷에서 보이는 그냥 노래 가사나 기사나 이런 걸 보고 그냥 억지로 썼던 것이고 강요된 행위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 지금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데 너가 얘기했던 거 보니까 이렇게 너 편지도 썼잖아. 심지어 편지에 얼마나 형형색색깔로 꾸미기도 했니. 그런 걸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1, 2심 판결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 과정에서 이렇게 완전히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양극단의 판단을 했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뭐 나중에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거랑 그 제일 처음에 성관계는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작가님 말씀해 주신 아니 편지는 다 이후의 일 아니에요 하는 게 실제로 1, 2심 판결의 이 이유였어요. 아니 편지 다 피해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서 별로 상관없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한 거죠. 지금 이 대법원 논리가 만약에 뭐 정말 저희가 들은 대로라면 성폭행을 했는데 나중에 사랑하면 앞에 것도 범죄가 안 된다 이런 괴상한 이게 법원에 가면 이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이 앞에 있었던 것이 성폭행인지를 놓고 지금 하는 거 심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범죄 특성상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증명해내기가 너무 정말 어려워요. 예. 것 같아요. 그루밍 성범죄의 특성 자체가 외견상으로는 비폭력적인 상황이 주로 보여요. 그래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는 행위거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들 본인도 이게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참 뒤에 알게 되거나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인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는 범죄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루밍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네. 굉장히 좀 중요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사실 저도 그래요. 이게 그루밍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제 작가님 말씀이나 저기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그루밍을 몰라도 그리고 고려하지 않아도 이 사건을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너무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 최초의 어떤 이런 성 접촉이 있었던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만 더 맥락적으로 파악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랑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랑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지만 저는 그 상황 속에서는 의지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지할 수밖에 없게 이 상황에 빠뜨려 놓은 사람은 가해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미성년자하고는 일단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를 보통 하지 않는 게 지금 그렇죠. 아주 비정상적이죠. 만약에 이 여학생이 13세 미만의 아이였다면 사실 이런 판단 안 했을 거예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어떤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는 그게 상대방이 동의를 했는지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의제되는 범죄인데 판단받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연령이 13세 미만이었어요. 근데 이 여중생은 당시에 15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있는지를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은 어떤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우리는 13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형법이 53년도에 제정한 이후로 계속 사용했어요. 2020년까지. 근데 이 성적 동의 연령에 대한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오다가 2020년 5월에 16세 미만으로 상향이 되거든요. 성인,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가 있었다면 동의가 있어도 다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됐어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최소한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어떤 아동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보호 의무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소한의 사법적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정법에 따라 이제 16세 미만의 남녀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남녀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갓 13세를 넘은 미성년자의 심리적 의존성을 이용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의 동의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반영된 입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과 법원이 눈에 보이는 강압이었거나 피해자가 빌미를 줬다고 판단하면 성폭력에서 배제한 것이 더 문제였다며 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결국 저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숙제를 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